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오는 주말 설 연휴가 시작되죠. 일상 회복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는 가족과 친척과의 만남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명절 밥상머리의 단골 대화 소재, 바로 정치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좀 어떻습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피플인사이드에서 정치개혁을 외치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합니다.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 중인데 한국 정치 뭐가 문제인지 진단해보고 나아갈 길을 함께 좀 찾아보죠.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태입니다. 네, 이동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부산 자주 오십니까? 네, 자주 오고요. 김국진 아나운서 만나러도 자주 오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저도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일요일 날도 오셨다고. 그렇죠. 네. 네, 며칠 전에도 와가지고 일요일 날 와서 네. 정치개혁 관련된 집담회를 하고 갔습니다. 네.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이렇게 이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역에서 좀 활동을 청년들이 좀 해보겠다 이렇게 좀 마음도 좀 다잡는 기회가 됐습니다. 네. 정치개혁을 외치면서 전국을 지금 다니시고 계신데 지역마다 시민들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시민들께서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정치가 희망을 드리고 국민들 걱정을 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반대로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고 제발 정치권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좀 정말 네. 민생 문제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해 주십니다. 네. 이동학 위원님께서는 정치에 대한 실망을 아무래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뭔가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야 쟤네들이 정말 뭐 어쨌든 타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어떤 새로운 길을 좀 모색해 준다거나 그러한 기대감 같은 것들을 형성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권이 오히려 계속 실망만 주게 되는 그러한 약간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네. 이 실망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될 텐데 그래서 오늘 2050 정치개혁 하시는 분들을 모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정치개혁 2050 어떤 모임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2050년을 대비하자라는 모임입니다. 여야 좀 젊은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희망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정치권이 여야가 매일 싸우고 사실 민생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좀 도외시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2050년 당장 직면한 문제들,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 나아가서 정치 개혁 문제라든지 초당적으로 여야의 젊은 정치인들이 한번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갈 이 세상에 대해서 좀 해결책을 같이 논하고 이야기해보자라는 연대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27년을 좀 준비하는 거네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2023년이니까 네. 27년 동안 좀 변화를 가져가 보자.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의 어떤 민생이 계속 어려워지는 게 단기적인 문제가 있고 장기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사실은 그 제대로 된 논점을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를 잡고 싸워요. 이를테면 뭐 이렇게 가족 인질극을 벌인다든지 실제로 이게 민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법 리스크 갖고 싸운다든지 예. 이제 그런 거는 그런 것대로 그냥 옆에서 진행하게 하고 실제로 싸움의 이 질은 지금 연금 개혁 문제도 계속 뒤로 미루고 있죠. 교육 개혁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해마다 계속 나오고 정부마다 계속 나오는데 네. 그런 문제들이 주요 쟁점이 아니고 실제 그건 다 뒤로 빠져 있고 예, 좀 이상한데 엄한 데 가서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대로 된 쟁점을 우리라도 한번 다뤄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논쟁을 계속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 중 하나가 이제 선거제도 개혁도 포함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총선을 1년여 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정치개혁의 핵심을 이 선거구제 개혁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왜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쟁점이 제대로 된 쟁점을 갖고 싸우지 않는가 이걸 봤더니 제대로 된 쟁점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선거 룰 자체가 상대방의 발목을 잡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내가 선택받는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럼 국민들도 야 이게 저놈도 나쁜 놈인 것 같고 이놈도 나쁜 놈인 것 같은데 조금 덜 나쁜 놈 뽑는.
그러니까 사실은 상황 개선은 안 되고 계속 진흙탕 싸움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매번 심판해도 바뀌지도 않고 네. 이러니까 야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건 어쩌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 정치권 공장이 망가진 상태고 이 공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상품을 보고 싶은데 그 상품을 볼 수 없는 이유는 이 공장 내부에 이 문제들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동학 전 최고께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 말씀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고요. 네. 한 가지 더 저는 정치 개혁의 핵심은 이건 당내 문제인데 전 공천 개혁의 핵심 공천 개혁도 정치 개혁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권력을 재생산해왔던 이 구조거든요. 네. 당 대표가 되면 저희 국민의힘은 3월 8일날 이제 전당대회가 있다 보니까 당 대표가 되면 차기 총선의 공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의원들은 아무래도 권력자에 계속 엎드리고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고 국민을 대변하고 그 지역의 유권자 당원들을 대변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밀지 않았던 권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당대표가 되면 만약에 네. 공천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권력자의 수굴이고 지금 저희가 당내 상황 잠깐 언급하면은 뭐 나경원 전 의원 출마와 관련해서 초선 의원들께서 연판장도 돌리고 불출마 촉구 이러한 것들 돌리는데 네, 그것이 네. 저는 과연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 자유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러한 공천개혁 결국에 당대표가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당원들께 공천권을 드리는 것이 저는 또 하나의 정치개혁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합해 보면 소선거제의 이제 단점을 좀 말씀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오른 건데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연초에 발언하시면서 이제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이 말씀이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소선거구제가 뭐냐 또 중대선거구제가 뭐냐 이거 헷갈려 하실 텐데 네. 이거 탕수육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네. 먹으면 조금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얘기한 건 2명에서 4명까지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탕수육 중자를 허용하자. 이것까지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혹은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 여러 가지 법률안이 네. 탕수육 대자를 허용하자. 대자도 허용하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자는 5명 이상을 한꺼번에 뽑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인원수로 따지면 소선거구 지역을 잘게 쪼개서 1명을 뽑는 대표자를 1명 뽑는 선거구가 있고 4명까지 뽑는 중선거구가 있고 5명 이상 뭐 10명까지도 뽑을 수 있는 대선거구제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편의상 부르긴 하나 네. 대중소로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룰에 따라서 지금의 싸움의 룰 자체가 완전히 지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기존의 소선거구제는요.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확인하셨다시피 후보자가 대부분의 지역에서 50대, 60대 남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지역에서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역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제도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회 평균 연령이 지금 57세, 58세입니다. 그리고 오부남 정당이라고 해서 50대 남성, 부자 남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소선거구제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강대 강으로 싸우게만 되고 실제적인 어떤 제대로 된 뭐 이 결과물을 만들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임의 룰을 좀 바꿔서 진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실제로 타협의 정치가 좀 가능한 그런 룰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선거제도에서 핵심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지점들입니다. 네.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리면 네. 그러니까 중선거구제와 이제 대선거구제를 나누어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취지는 보다 많은 다양성을 좀 수용하자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중선거구제보단 대선거구제가 보다 좀 그런 뜻에 바람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명을 뽑는 중선거구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면 그 특정 그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이 다 독식할 수 있는 오히려 소선거구제보다 더 못한 제도로 전락할 수가 있는데 5명 정도를 뽑게 되면 그 해당 지역에 그
특정 지역에서 유리한 정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또 지역 정당들이 거기서 또 원내에 진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주의를 깨자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대선거구제가 보다 더 좀 부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라고 하면 뭐 호남, 뭐 TK 이런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지역주의가 조금 완화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네. 부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네. 제가 오부남이 정치라고 했는데 네. 국민들 평균 이 재산이 4억대에서 5억대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40억이 넘어요. 10배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이 차이가 네. 너무나 극명하게 이제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요, 오부남, 그러니까 50대, 60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공천할 수 있게 되고요, 청년들도 공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이슈들이 다양한 세대가 국회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논의가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결과가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생각하는 개혁과제와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개혁과제 다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세대를 배제하고 가는 정치제도는 일단 좋지 않다. 그래서 공존 그리고 어쨌든 뭐라고 그러죠? 이게 노장청이라고 하나요? 노장청이 같이 혼합해서 갈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좀 만들 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대화하다 보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근데 현실 가능성인 부분을 놓고 보면 정말 가능할지. 다음 총선까지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4월까지 이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현실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예측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문제가 여러 차례 좀 제기되었던 것도 사실이고 네. 현역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기득권에 계시고 또 본인들의 밥그릇이 걸려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소선거구제가 아무래도 현역 지금 분들께 좀 더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말씀하고 좀 다르게 국회의원분들도 내심 속으로는 소선거구제를 원할 수도 있고 이 중대선거구제를 좀 원치 않으실 수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해결될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소선거구제냐 중대선거구제냐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지 30년이 지났고 이 소선거구제가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정치라는 것을 오롯이 잘 대변하고 담아낼 수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평가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되돌아봐야 된다. 예. 위원님께서는요? 네, 같은 선상에서 이게 이제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네.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해내지 못하면 네. 대한민국은 지금 어쨌든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가 끊임없이 대립과 반목을 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진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내부적으로 양극화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게 있지만 자살률도 높고 그런데 이게 이제 합의의 정치로 좀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 만들게 되면 실제 그러한 파고들을 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기후위기가 2050년 되면은 이제 완전히 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설 수 없을 만큼 다 무슨 수를 써도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순간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이걸 대처해 나가야 되는데 네.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 하에서는 당연히 타협을 할 수가 뭐 제대로 된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기후위기 너무 먼 얘기 같지만 실제로 산업을 완전히 전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산업이 전환됨에 따라서 일자리가 그냥 잘려나가는 노동자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상황이 올 때 교육에서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가 합의를 못하면 실제로 그냥 미래에 적용될 수 없는 지식을 배우고 나가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미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로 변환이 되어야만 우리가 미래를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국면에서 이걸 다루고 있는 이유도 네. 바로 그 중요한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해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위원께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중대선거구제 채택할까요? 글쎄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분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더 토론하고 전 토론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동학 의원님께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의석을 좀 잃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할까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의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최근 3연패를 당했거든요. 네. 재보궐선거 때 보세요.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 당선됐고 네. 이후 대선에서도 저희들이 한 24만 표 차이인가 서울에서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최근에 지방선거 때도 완전 완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저는 개혁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당론으로 실제로 저는 민주당에서는 중선거구제는 아니지만 대선거구제든 아니면 지금의 전국 선거구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례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 형태로 이 당론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두 분께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유가 국민적 호응도와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인데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 뭐 새정치 실현 이런 말들 뭐 선거 때마다 매번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변한 게 없어요. 국민들은 사실 지금 아까 김용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할까요? 김용태 위원부터. 그러니까 정치가 상식을 대변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정치권에 와야지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답이 나올 텐데 그저 그냥 사회에서 교수하다가 검사하다가 장관하다가 운이 좋아서 공천을 받다 보니까 이 좋은 정치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천에만 문제에만 관심 있고 결국에는 끊임없이 우리 정치 구조가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타파하고 깨야지만 좀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다. 그것이 전 해법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공천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정치인들 자체부터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기 국회 들어가가지고 망가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정치 시스템이 사람을 뭐 망가뜨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시야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해야 될 결정 혹은 국가 전체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지역구가 쪼그라들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국민 전체에 유익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결정들은 전부 다 후순위로 밀어두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에서 일단 표를 받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300명이 전부 다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효율적인 이 양상도 나타나게 되고 낭비도 나타나게 되고 이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 저변에서 퍼져갈 수밖에 없고 근본적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여 말하면 헌법에 국회의원은 국가 전체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 이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선거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국가 전체 이익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젠다나 2050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산 조금 더 지역구에 가져가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횡단보도 물론 횡단보도 예산 반영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역에 시도의원 다 계시고 시장군수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면 이 지역 당연히 대변하지만 그보다는 한 차원 더 높은 어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우리가 처해진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좀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을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내 밥그릇 싸움이다라는 말이 좀 뼈가 아픕니다. 자, 근데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나 호응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두 분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뵀을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시민들 반응은? 일단 이게 공장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장 내부는 니네가 알아서 해 이제 이거고 국민들이 원하실 때는 좀 괜찮은 상품을 보고 싶다 이런 건데 괜찮은 상품을 내놔도 금방 사실은 그 상품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광주에 갔을 때 광주에서 어떤 연사가 그러니까 청년 발언대를 저희가 계속 열었는데 어떤 분이 지금의 정치는 짬뽕하고 짜장면만 강요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옆에 누가 빗대서 지금 사실 썩은 짬뽕하고 썩은 짜장 강요하고 있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메뉴, 제4의 메뉴가 필요하고 그 제3, 제4의 메뉴가 등장하면 짜장면과 짬뽕을 좀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정당들이 노력을 할 텐데 지금은 양당제 구조하고 지역적 기반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사실상 뭐 우스갯소리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선이 없는 지금의 정치를 우리가 35년 동안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품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 양당의 독과점 이거를 좀 깨고 조금 더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체계를 만드는 게 경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치는 양당의 독과점이니까요. 이걸 깨기 위한 노력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용태 위원은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결국에는 그 기득권들을 위한 제도 아니냐, 결과적으로 한 석이라도 더 양당이 가져가려고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시는데요. 저는 우리 정치가 보다 이 공동체를 보다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께서도 한번 바라봐 주시면 그리고 관심 있게 뭐 비판도 좋고요. 이런 관심을 좀 주셔야 국회의원들도 국민 눈치 보면서 그렇죠. 이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네.